여러분, 이번 장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과 이 타당성은 그 연구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Are you sure? Are you sure에 해당됩니다. 어, 제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맞춘 이유라고 그랬죠. 뭐가 새로운가? 그리고 이제 이 주제를 연구할 때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가? Are you sure? Are you sure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 유용성에 대해서는 so what?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Are you sure가 해당되는 게 이제 연구 방법이죠.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실제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신뢰성과 타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e you sure?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이때 이걸 증명하고 또 이걸 확인하는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신뢰성과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실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측정은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된 값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100%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 교실과 같이 실체가 있는 물건도 그런데 특히 사회과학에서 이 경영학과 같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측정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 100% 정확하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이 에러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오차가 되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까지 이제 줄어들어서 그 오차가 과연 그 측정이 과연 믿을 만한 건가? 릴라이빌리티죠. 측정의 신뢰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리더티, 타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이 신뢰성과 타당성은 개념이 좀 정의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의실이 있는데 이제 강의실에 이 입구가 여기 있고요. 강의실이 가로 길이를 우리가 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0cm 차로 이 강의실의 길이를 재려고 제가 이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실이 50cm가 훨씬 넘겠죠. 가로의 길이가. 그러면은 제가 이 50cm 자를 여러 번 대가지고 이 강의실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교실에서 누가 저를 불렀어요. 그럼 이게 제가 뒤를 돌아볼 겁니다. 그 사이에 50cm 자가 약간 밀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측정이 좀 틀려지겠죠? 오차가 발생하겠죠? 이럴 때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제가 50cm 자로 이 큰 교실을 측정하다 보니까 측정하다가 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오차가 발생하겠죠. 이처럼 이 두 가지 예처럼 측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성은 상황적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은 상황적 오차를 최소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일관된 측정이 되고 있는 정도,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측정이 되고 있는 것 정도, 그러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이 신뢰성은 어떤 상황적 오차가 최소화되어지고 그 측정이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측정이 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리더티의 문제, 또 밸리더티나 이 밸리더티의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조금 전에 이제 교실의 가로 길이를 잰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서 신뢰성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의 문제는요,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더 넓은 범위에서 이 근본적으로 이제 30cm 자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자의 눈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자가 잘못된 겁니다. 측정하는 자가. 그러면 우리가 신뢰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 쟀다고 해도 이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 가로난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이 자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30cm 자를 바꿔가지고요. 다른 30cm 줄자로 측정하게 되면 다른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다른 길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여기 이런 경우에는 이 측정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 측정 도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측정 도구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측정 대상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때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타당성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측정 대상을 내가 원하는 측정 대상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 측정 대상에 하는 도구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타당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도구가 문제가 없어서 측정하려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으면 그게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신뢰성은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가 최소화되어지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타당성은 측정 도구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측정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을 때 타당성이 높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신뢰성과 타당성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걸까요? 당연히 타당성이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개 다 중요하겠지만 이 신뢰성은 상황적인 문제고 타당성은 측정하는 도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 신뢰성과 타당성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실 측정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신뢰성과 타당성은 우리가 측정을 할 때에 이 오차를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는 결과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이렇게 그 결과가 얼마나 확실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다. 이거는 그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지에 대한 것에 대한 정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비율을 아니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있어요. 사회과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 정도, 조금 전에 우리가 비율을 든 거라면 교실의 길이죠.
측정하려는 값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를 이제 있을 때에 이 측정하려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실의 길이를 우리가 3m 50cm라고 한번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 3m 50cm에는 이게 진실된 값, 정말 확실한 값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이 실제 값, 실제 이제 하나님만 아는 우리가 정말 100% 맞는 길이는 3m 49cm였고, 나머지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그 에러, 오차죠, 오차. 오차가 발생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측정해서 얻은 값은 항상 실제 진리의 값이죠. 진리의 값과 그 오차가 섞여 있는데, 이 오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오차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오차가 있고 비체계적인 오차가 있어요. 이 체계적인 오차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조적 오차라고 볼 수 있고요. 비체계적 오차는 상황적 오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상황적 오차는 뭐와 관련이 된다고 그랬죠? 신뢰성과 관련이 된다고 그랬고요. 이 구조적 오차는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오차가 최소화되면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비체계적 오차가 낮아지면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실 측정할 때 그 예를 보면 상황적인 오차, 내가 그 측정을 할 때의 어떤 응답자나 또 측정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순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오차는 내가 측정하는 도구의 문제로 말미암아 측정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체계적 오차는 시스터메릭, 영어로 하면 시스터메릭 오차고요. 에러고, 비체계적인 오차는 non-systematic 오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측정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이 체계적으로 미침으로써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오차. 이 구조적 오차죠. 차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설문지로 따지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질문 문항 자체가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아니라 엉뚱한 질문 문항을 가지고 고객 만족을 측정하게 되면 항상 일관된 오류가 일어나겠죠.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자의 피로 또는 기억 또는 감정의 변동 등과 같이 측정 대상, 측정 과정, 측정자 등의 일관성 없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 일관성 없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상황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거죠. 여기서 측정자의 어떤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 자를 가지고 순간에 졸다 보니까 잠깐 자가 흔들렸다. 이런 것이 이제 해당되는 거겠죠. 교실을 측정하는 비유에 따르면. 그래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신뢰성은 비체계적 오차와 또 타당성은 체계적 오차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구 방법에서 논문을 쓰다가 서론에서 연구 목적과 연구의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이론적 배경은 그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목적의 이론적인 배경, 그 주요 변수들의 기존 연구와 또 상황, 그걸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나의 가설을 주장하고 연구 방법에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되죠. 측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측정을 합니다. 연구 논문을 쓰다 보면 한 세 번째 섹션쯤에 가면은 연구 방법이 나올 거예요. 논문을 보면은 연구 방법이 나오면 연구 방법에서는 보통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고 어떤 측정 대상의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되는 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의학 연구 방법론 수업을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신뢰성과 타당성 개념과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 방법론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것은 혹시나 다 잊어먹더라도 이 신뢰성 타당성 개념과 이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더 다시 한번 교과서에 나온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고 이제 구체적인 검증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reliability, 유사한 측정 도구 또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 그래서 안정성, 일관성, 뭐 이렇게 다른 뭐 예측 가능성, 정확성, 의존 가능성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정성, 일관성 이 두 가지 그 개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측정 도구 또는 동일한 측정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측정 도구를 교실 측정할 때는 자였지만 우리가 설문조사를 예를 들었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질문, 문항. 우리가 고객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을 5개를 사용했다. 그럼 그 사용한 5개의 질문 문항을 우리가 측정 도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질문 문항을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얻는 것. 반복 측정했다는 것은 한 사람한테 반복 측정을 했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500명에게 한번 측정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명이 이 5개라는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을 반복 그 500명이 동시에 응답을 하게 되는 거란 건데 측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500번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500명에게 이 5가지 문항이 5개의 문항이 1, 2, 3, 4, 5의 문항이 안정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만족한 사람이라면 이 5개의 문항이 안 좋은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일관되게 쭉쭉쭉쭉 답이 나와야 되겠죠. 만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5개의 문항이 긍정적인 쪽으로 뭐 5, 4, 3, 3, 4, 5 이렇게 일관되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만족한 사람이 나머지 4개의 문항에서는 5, 4, 4, 4 이렇게 했는데 5번째 문항은 1이라고 했다면 이 5번째 문항을 응답할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졸았다거나 뭐 성의 없이 잘 읽지 않았다든가.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문항이 만족한 정도를 측정하는 거라면 이 5개의 문항이 어떤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패턴으로. 막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동일한 질문 문항을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 어떤 고객 만족을 측정했을 때에 반복 측정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앞에 여러분이 아니라 500명에게 500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 5개의 문항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다. 이 5개의 문항이 일관성 있게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측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논문을 쓸 때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 4번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크롬바 알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논문을 쓸 때는 이걸 사용하게 돼요. internal consistency,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크롬바 알파 테스트를 이 SPSS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로 논문을 쓰시면 돼요. 이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검사법, 테스트, 리테스트 메서드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두 번 방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100명에게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5개의 문항으로. 그러면은 오늘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합니다. 이 5개 문항으로 조사를 했더니 고객 만족도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 2점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5개의 문항이 어떤 패턴을 보였어요. 근데 2주 있다가 똑같은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문항을. 자, 그러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문항을 약간의 간격을 두고 똑같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물어봤을 때와 두 번째 물어봤을 때 패턴이 비슷하게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를 보고 실성이 있다. 이 측정 문항들이 실성이 있다. 이 측정 문항이 실성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겁니다. 이 측정하는 과정이, 결과가. 근데 이때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시간 간격 사이에 응답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 실험에서 배웠다시피 외생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복수 양식법입니다. 대등한 두 가지 형태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측정 대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객 만족을 측정을 하는데 한 번은 5개 문항을 가지고 리커트 척도로 측정을 해보고요. 또 한 번의 방법은 저번에 배웠던 총합 보정법을 이용해서 뭐 어휘 차이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대상들에게 측정을 하는 그 측정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이 똑같은 대상의 고객 만족을 측정했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의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야 되겠죠. 두 척도의 결과가. 이것도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조사하기도 힘든데 똑같은 사람한테 다른 척도를 들여대면서 두 번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반분법입니다. 스플릿 half method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을 우리가 10개의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개의 문항을 먼저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조사 항목의 반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획득을 해요. 5개의 문항을 가지고 일단 응답자들의 100명에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이제 간격을 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5개의 문항을 또 가지고 또 100명에게 똑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의 문항이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이라면 이 두 가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첫 번째 5개와 두 번째 5개 이 측정 도구가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려면 측정 문항의 수가 일정한 만큼 많아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재검사법이나 복수양식법, 반분법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제 실용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지금 논문을 쓸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일관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내적 일관성은 크롬바라는 사람이 맡은 통계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이 크롬바 알파 공식이 나옵니다. 이제 공식이 책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이제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롬바 알파는 이제 대략적인 것만 계산 안 하고 이제 공식의 형태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K-1 K 가로하고요. 이제 곱하는 거죠. 1 마이너스 여기 보면은 그 총분산에다가 이제 각 항목의 분산이죠. 이렇게 이제 곱해서 이 크롬바 알파가 높아질수록 좋은 건데요. 보통 한 0.7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점이 1이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K는 항목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질문 문항이 숫자죠. 이 K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크롬바 알파가 올라가는 거죠. 질문 문항이 뭐 5개일 때보다는 8개일 때, 이 K가 이제 질문 항목의 숫자입니다. 항목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이 크롬바 알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5개의 문항이 있다면 이 5개의 문항이 흩어짐의 정도입니다. 흩어짐의 정도. 그 다음에 이 각 항목의 분산이라는 것은 이 각 항목의 흩어짐의 정도, 각 항목이 얼마나 흩어져 있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분수식이 높아지려면, 커지려면 각 항목의 분산이 커지면 되겠죠. 이 분자가 커지게 되면 요 전체 가로에 있는 값이 이 전체 분수의 값이 커지고요. 이 분수의 값이 커지면 이 가로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1 마이너스 얼마니까. 이게 작아지면 크롬바 알파 값이 작아지겠죠. 자, 그럼 크롬바 알파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이 각 항목의 분산이 커질 때에 이 크롬바 알파 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항목의 분산이 커진다는 것은 이 5개의 문항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이 가로에 있는 값이 줄어들고 1 마이너스 얼마 이 과목이 줄어든다는 것은 크롬바 알파가 떨어진다는 거고, 크롬바 알파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항목의 흩어짐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5개의 질문 문항이 있다면 이 항목이 서로 흩어짐의 정도가 커지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크롬바 알파 테스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신뢰성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SPSS 프로그램으로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SPSS 프로그램입니다. SPSS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게 이제 질문 문항이죠. 그래서 이 설문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요 7개가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사람들 숫자죠. 응답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응답자가 몇 명이죠? 여기 이제 148명이 응답을 했네요. 7개의 질문에 대한 거, 고객 만족에 대한 7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7점 척도인 것 같습니다. 7점 척도. 자, 그러면 이거를 크롬바 알파 테스트로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SPSS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보길 바라고요.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척도 분석이라는 섹션에 들어가면 SPSS 프로그램 신뢰도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7개의 항목을 이 분석 항목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통계량을 눌러요, 옵션을.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항목과 항목 제거 시 척도, 그 밖에 이제 필요한 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SPS 결과가 검증을 해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항목과 항목 시 제거 척도.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이렇게 결과를 얻으면은 크롬바 알파 테스트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알파 계수가 나오죠. 자, 그럼 확인을 눌러보면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요. 일단 여기 보면 이 148개 명이 응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크롬바 알파 값이 나옵니다. 0.172. 제가 아까 말했던 0.7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수용할 만한 신뢰성이라고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목 수가 7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왼쪽 0.712를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일 밑에. 특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 알파 값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는 실험의 질문 문항으로 연구 방법을 실행했을 때 이제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 알파 이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크롬바 알파 값이 0.712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이 값들은 무슨 이야기냐? 여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있는데 이 각 항목을 삭제했을 때 빼버리면 전체 크롬바 알파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 NFC라는 첫 번째 질문을 삭제하면 크롬바 알파 값이 0.626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5에서 0.712에서 0.626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이거 삭제해야 됩니까? 삭제하면 안 되겠죠. 쭉 가다 보면 여섯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그 값이 0.76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질문 문항을 삭제하게 되면 전체의 크롬바 알파 값이 0.712에서 0.760으로 향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 문항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이걸 두 개를 삭제하면 이렇게 크롬바 알파 값이 현재 크롬바 알파 값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뢰성을 높이려면 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항목을 삭제해 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롬바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일곱 개의 항목이 서로 일관되게 같은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항목이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고 엉뚱한 일관성이 없게 엉뚱한 게 응답이 나왔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응답자들이 불만족한 응답자가 1, 2, 3, 4, 5 문항에 대해서는 2, 3, 2, 1, 1 이렇게 낮게 평가하다가 6, 7 문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패턴 뭐 4나 5, 6 좀 더 다섯 개의 문항과는 다른 패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응답을 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응답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삭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삭제를 하느냐? 이제 분석할 때 빼면 되는 거죠. 자, 분석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척도 분석에서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왼쪽으로 옮겨버리는 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개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됩니까? 크롬바 알파 값이 아까치 0.71 얼마에서 0.844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 두 개를 삭제하니까 크롬바 알파 값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 알파 값을 보니 어떤 걸 삭제를 해도 현재 크롬바 알파 값보다 올라가는 항목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삭제할 항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마치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내적 일관성 크롬바 알파 테스트를 통해서 신뢰성을 측정하고 또 신뢰성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 내적 일관성 크롬바 알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SPSS로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제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한다는 것은 질문을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객 만족을 측정한다면 그 질문 문항을 고객 만족에 대한 질문인지 뭔지 애매하게 질문하지 말고 굉장히 분명한 질문을 하라는 거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측정 항목 수를 늘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 크롬바 알파의 공식을 보여줬죠. 여기 왼쪽에 상수를 계산할 때 분자가 K가 있습니다. K라는 게 측정 항목 수라고 했습니다. 이걸 높이면 실제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측정 항목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문지가 길어져서 너무 길어지면 또 나중에 응답자가 성의 있는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문의 경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하는 방법. 뭐 이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할 때 하나의 변수를 측정할 때 한 개의 문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다 항목을 하는 거죠, 당연히. 다 항목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나 측정을 할 때 어떤 질문의 항목수, 질문 수는 다 항목을 추천을 하고요. 보통 3항목 이상을 추천을 합니다. 3항목 이상, 미니멈 3항목 정도는 되는 게 좋겠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자가 면접 방식과 태도의 일관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정하는 겁니다. 응답자가 조사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사자가 행동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신뢰성 있는 검증된 질문 문항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기존 논문에 나옵니다. 기존에 이미 게재된 논문들에 보면 이 측정 문항들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내 연구 상황에 맞게 약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좀 더 검증된 문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